코로나19 시대의 정신건강과 현실 치료를 주제로 강의해 주실 우리 장기덕 교수님은요, 현재 김천대학교 상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이제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신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천시를 비롯한 대구 경북 지역 상담학회, 포도치료협회, 문제해결학회, 교류 분석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이사님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학술 논문을 학습지에 게재하셨고요. 저서는 시간 관계상 너무 많아서 소개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교육심리학을 비롯한 학술 저서를 2018년부터 작년 21년까지 집필을 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집필하신 10인 10색 마음요리라는 제목의 책이 마음에 와닿아서 좀 사서 구독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안내해드린 대로 코로나19 시대 현대인들의 우울, 자살 등의 정신건강을 살펴보고 선택 이론의 기반인 통제체계로서의 뇌 기능 차트 학습, 선택 이론의 개념 소개, 현실 치료의 개념과 원리 소개로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해주실 장기덕 교수님을 멋진 교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두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십시오. 제 말 들리시나요? 혹시 제가 이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하다 보니까 끊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끊기는 경우가 있으면 진행하신 분이 끊겼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다시 수정을 하고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다시 한번 좀 하고요. 뒤에 있는 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는 상담학과를 이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석박사를 지도를 하고 있고 학부에서는 유아교육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가 크지 않은 관계로 있고 저희 학교는 혹시 이제 KTX나 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고속도로 좌측이나 우측편으로 보이실 때요. 뭐 상하행성에 따라 좀 차이는 나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가 바로 고속도로 옆에 있습니다. KTX 도로 옆에 있어서 김천에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김천을 지나가시는 길이 있으면 한번 찾아오셔서 저를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때는 유아교육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시대의 우울, 불안, 부정정서와 현실 치료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우울과 불안, 부정정서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볼 거고요. 뒷부분에서는 현실 치료에 대한 상담의 기법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상담을 전공하신 분이 혹시 있는지 화면을 지금 다 끄셔가지고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시겠는데요. 아주 기본적으로 현실 치료라고 하는 혹은 선택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살펴보시면 이런 순서로 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제 이런 화면을 보면 예전 같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익숙하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방역을 가지고 있는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마스크를 끼고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와닿았습니다. 그것이 한 2년 정도가 지나가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글로벌 비애를 슬픔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을 보여주게 되고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이제 우울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심해지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영화들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은 봤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눈 감기라든지 아웃브레이크라든지 컨테이전이라든지 컨테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코로나가 터지고 다시 한번 보았던 영화인데요. 정말로 지금 현실과 딱 맞아지는 데자부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기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강기는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그 바이러스의 감염 공포를 일으켰고 2013년에 이제 개봉이 되었죠. 개봉이 되었던 이 영화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다 보면 여기에 이 강기라고 하는 영화의 가장 정말로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약국에서 기침하면 비말이 막 날아다니면서 이것이 전염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지고, 그리고 분당이라는 도시가 폐쇄가 되고, 뭐 궁극적으로는 백신이 개발됨으로써 살아남는 이런 이제 강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요. 혹은 아웃브레이크라 해가지고 우리가 1995년도 세균의 대유행 이런 의미로서 해가지고 국가 차원의 재앙이 될 정도의 전염병 확산을 뜻하는 용어로서 이 아웃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이 아웃브레이크도 마찬가지 감염된 도시를 폭격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막게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해독이 되는 이러한 이제 영화가 있었고요. 정말 영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에서 제가 잠시 이야기했듯이 컨테이전은 정말로 현실을 데자뷰한 것 같은 영화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2011년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사람들의 감정들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볼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영화의 컨테이전이라는 뜻은 접촉, 전염, 감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뭐 내용은 홍콩에서 돌아온 여성들의 여자 주인공은 아니죠. 그 돌아온 여성이 와가지고 감염되고 미국 사회가 전염되는 순식간에 전염이 되는 모습과, 그리고 백신 개발이 되는데 그 백신 개발에서 저개발 국가들이 백신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거의 흡사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전공하기 때문에 앞에 이런 영화들을 왜 언급을 하냐 하면요, 이런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나 아니면 주변의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실제적으로 현실에 있는 우리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상담자로서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지만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영화 외에도 보실 수 있는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일자의 신문을 캡처를 한 거예요. 캡처를 한 거 보면 뭐 우리가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이러면서 너무 이런 숫자에 이제 너무 익숙해졌죠. 2000년 1월에서부터 해가지고 오늘 날짜를 해가지고 신문인데요. 보면 뭐 누진 확진자가 71만 명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나오고 되는데, 우리의 이제 현실도 이 정도로 참 많이 힘든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살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이제 24일 14시의 기준으로 보시면요. 자, 최다 뭐 발생국 이래 가지고 미국을 보면 누적 확진자가 7천만 명이 넘습니다. 7천만 명이 넘고요.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이 넘고, 그렇게 쭉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라 불려졌던 이제 많은 나라들이 생각 외로 이 코로나 사태에서 고전이라면 고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제가 이게 작년 11월 달에 나온 신문 기사예요. 신문 기사 타이틀이 뭐냐면 알래스카 인구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망자가 75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그 사망자가 75만 명이 되었고요. 이 75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는 바로 알래스카 인구와 맞먹고, 그러면 이것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의 희생자들과 맞먹는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먹는 숫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 전쟁의 희생수, 이거는 이제 문헌들마다 좀 차이가 있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 60만 명에서 80만 명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60만 명에서 80만 명 사이의 인구, 즉 남북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의 사망자만큼 이 11월 달에 벌써 이제 사망이 이루어졌는 거죠. 뭐 지금 아까 전에 7천만에 1.2니까 더 많은 수가 증가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 게,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스마트폰이 난 신인류라고 해가지고 포노 사피엔스고 최재봉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에서 우리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는 용어가 있냐면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핸드폰과 도저히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인류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뭐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핸드폰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핸드폰은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즉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 적어놨듯이 막아 쓰느냐 받아들이냐의 선택은 누구의 몫이냐면 바로 우리의 몫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많이 간섭한다 하더라도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포노사피엔스, 신인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찾다 보면 그럼 지금의 인류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인류를 바라본다면 앞에서 포노사피엔스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이전에 호모사피엔스에서 다시 바뀌어서 마스크를 쓰는 마스크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2019년부터 이제 생겨나는 용어로 되겠죠. 그런데 앞에 포노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세지만 결국은 그 선택의 여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이 마스크 사피엔스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지만 뭐 밖에 나가시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하지는 않지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생존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신인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신인류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지금 이러한 신인류가 보면 여기 화면이 보이시죠? 이 화면 이제 편하게 느끼시세요? 약간 불편하게 느끼시세요? 어찌 보면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장면인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약간 어색하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또 유치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방역이 바뀌었죠. 바로 이런 스키십, 허그 예전에는 프리허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친밀감에 이야기했다면 이런 것은 요즘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2m 거리 두기를 두고 뭐 비대면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차이가 보여진다는 거죠. 즉 우리의 삶 자체가 앞에 있던 이런 친밀적인 삶에서 사실은 거리두기라고 하는 안전을 통해서 거리두기라든지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현실에 너무나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줌을 사용하면서도 지금 이 줌 수업이 이제 안 어색하시잖아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도 거의 없으실 거고 거의 많은 회의라든지 학술 대회라든지 아니면 수업에서도 이런 줌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일상 속에 다가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이야기 갖다가 다시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작년 이제 21년 4월 3일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팬데믹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 한국인의 행복도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행복도가 원래도 뭐 전 세계에 비하면 많이 높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면 이 팬데믹 상황에 들어오면서 한국인의 행복도는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2020년대 한국인의 행복도를 보면요. 5.79점입니다. 이것이 만점은 10점을 만점이고 그 0점이 가장 낮은 점수라면 1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면 우리가 5.79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시면 핀란드는 7.89 거의 8점 가깝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3점, 일본은 6.12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점수는 중국과 비슷하고요. 그러면 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19년도에 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살펴보면 0.1점 정도가 낮아진.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행복도가 낮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21년도에 국민정신건강협회라고 하는 협회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코로나19 국민건강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2018년도에 여기 보면 2.34 있죠. 즉 우울 점수가 2.34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21년 3월을 살펴보면 즉 3년이 지금 코로나에 우리가 2년 차에 들어왔을 때 우울을 보면 5.7로서 상당히 우울이 높아짐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도에 보면 자살의 생각도 4.7에서요. 20년대 3월은 9.7, 20년에 5월은 10.1, 20년에 9월은 13.8 이렇게 점차 자살의 생각도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우리 국민 정신 건강이 부정적인 부분으로서 변화되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여기 이제 대학원이고 대학원 석박사를 공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정신건강이라든지 뇌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뭐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의 그 우울이 어떻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남녀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연령대는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뭐 상담을 전공하는 저는 더더욱 이제 유익 있게 바라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앞에서 본 것처럼 우울의 점수는 이렇게 이게 검은색이 전체 점수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울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울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왜 21년 6월로서 끝났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왜 12월도 있고 있는데 왜 여기서 끝났나요? 라고 하는데 이 연구 보고서가 6월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면 6월이 상당히 낮아짐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때 6월이 왜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낮아졌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기억을 해보시면 7월 달에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이 우울이 전체적으로 낮아짐을 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우울 위험군만 살펴본다면 마찬가지로 우울 위험군에서도 이렇게 남녀를 보면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라고 이야기하는 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바로 이 데이터예요. 보시면요, 연령별로서 보면 이래요. 자, 20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20대 노란색인데요. 이 20대의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 3월은 상당히 제일 낮아요. 제일 낮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울의 평균 점수를 보면. 그런데 점차 높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6월 달에는 제일 높음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30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많이 높고요. 그러면서 20, 30대가 가장 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재밌는 것은요. 뭐 재밌다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60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활동량과 비례해 볼 수도 있는데요.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낮은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령별에 따라서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20, 30대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우울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뉴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조사 결과로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험군도 마찬가지로 20, 30대가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살 생각을 보면요. 사실은 상담을 이제 나중에 상담을 하면 이 자살이라는 것은 서약서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자살에 대한 생각의 비율을 보면 남녀 중에 앞에서 우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다면 이 자살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 지표가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살률도 남성이 더 높고요. 연령별로 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20, 30대가 자살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20대가 이 지금 활동적인 에너지가 많은 연령대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우울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상당히 더 높게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연령이 많으면 활동량이 원래 적었던 분들은 물론 많은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세대에 비해서는 덜 어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이제 방해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이제 방해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 여가 활동에서는 6.4 정도로 점수가 가장 높게 방해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정생활 방해가 4.6, 그리고 직업 방해가 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는 사회 여가 활동이라든지 가정생활, 직업에서 방해를 많이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러면 나는 누구로부터 심리적인 지지를 받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는 누구로부터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받는가? 그럼 연령대는 어떤 연령대는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지지를 살펴보면요. 여기 나오다시피 가족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64.2%가 되고요. 친구 및 직장 동료가 21.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하는 응답도요. 약 8.4% 정도가 아예 나는 심리적으로 지지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20, 30대에서는 가족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41%, 즉 20대는 41% 정도 된다는 거죠. 30대는 61%죠. 전체가 64%에 비한다면 젊은 세대가 가족으로부터 받는, 그러면 20, 30대는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부모로부터 받을 확률이 높고요. 30대는 이제 원가족에서 분리되어서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 이제 부모 세대로부터 받는 경우인데, 어쨌든 다른 연령대비죠. 즉 40대나 50대나 60대에 비해서는 심리적으로 어떻다? 지지를 가족으로부터 적게 받는데, 특히 20대의 사람들은, 남녀들은 더 적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20대는 누구로부터 가면 심리적 지지를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20대를 밑에 이제 보면 알 수가 있게 되죠. 친구 및 직장 동료로 답한 경우가 39.6%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우리가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는 것들을 보면 이 친구들이 어디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느냐? 바로 또래로부터, 직장으로부터의, 직장 동료로부터 얻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연령대, 60대를 보면 13.2%, 30대 이런 것에서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대는.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30대와 20대가 그 12%, 11%로 다른 연령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다고 하면 4%에서 5% 정도 이런 높음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에서는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환경생활 문화라고 하는 2000년에서 제가 이제 발췌한 내용입니다.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학부모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뒤에 가족과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족과 많은 그 시간을 보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갈등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갈등들이 왜 증가하게 되었는가라고 했더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에서 있다 보니 부딪히고 싸움이 빈번해졌다든지 외출 부족으로서 자녀가 힘들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미뤄졌던 등교 학원 일정에 의한 학업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또 간염증의 우려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가 되었다? 갈등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제가 현실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약간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혼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21년 7월 22일 머니투데이에서 제가 이야기한 건데요. 여기 영국에서도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혼 급증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갈등으로 인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뭐 남편은 집에 돕기보다는 이런 TV를 본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부부싸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부부싸움을 넘어서
악화되다 보니까 성생활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되었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넘기기 전에 하나를 질문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혼율이 증가했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어떨까요? 한번 그냥 표현으로 뭐 증가. 질문한다 하면, 네, 다른 수업 같은 제가 질문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증가됐다,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우리는 이제 2021년 작년 3월자 신문을 제가 해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서 뭐 이혼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이 왜 줄어들었을까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혼인이 줄고, 그리고 또 이혼 절차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줄어들었던 부분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혼이 이제 남의 이야기일까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결혼하는 수와 이혼하는 수를 보면요, 20, 이제는 몇 년 전에 기록을 보면 28만 쌍이 한 1년에 결혼을 하고요. 10만 쌍에서 12만 쌍 정도가 1년에 이혼을 합니다. 여기서는 물론 재혼과 삼혼, 그 이상 혼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혼은 결혼을 3쌍이 하면 이혼은 1쌍 정도가 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가정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들고 이제 가정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당연히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당연했다라면, 이제는 이혼 가정이 많기 때문에 조성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가정들도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현실은 이혼율이 줄었다라고 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바로 현실 치료라고 하는 상담의 기법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현실 치료에 대해서 들어보신, 한 번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화면이 보이시는데, 김지혜 선생님 대답해 주실 수 네. 있겠습니까? 혹시 현실 치료를 배우신 적이 있으세요? 배운 적은 없고 들어본 적은 있어요. 네, 들어봤다는 게 그리고 어떻게 들어봤다는 저 건가요? 아는 분이 현실 치료 그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었고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음, 그걸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아, 해주셨고, 예. 예, 저는 이제 대충 듣기만 들었고 너무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현실 치료는 초급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수련 기간도 길고요. 있는데, 저는 아주 기본 개념만 여기서 가면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 치료와 선택 이론과 현실 치료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면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윌리엄 글라스라고 하는 글라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선택 이론과 현실 치료를 만드신 분이죠. 현실 치료를 만드신 분이고요. 여기서 뭐 통제 이론을 선택 이론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택 이론과 현실 치료 이것을 막 혼용해서 막 사용을 해요. 혼용을 해서. 그런데 선택 이론은 현실 치료를 하기, 즉 상담의 방법의 하나의 이론적인 근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뒤에서도 얘기했는데,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치료는 상담의 기법이다. 그리고 선택 이론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이론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요 이제 선택 이론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선택 이론을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선택의 의미, 그리고 외부 통제 심리학, 욕구, 좋은 세계, 감각 체계, 지각 체계, 행동 체계, 전행동, 삶의 효율적 관리, 이런 용어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내교육대학원 대학교의 신재한 교수님이 저한테 이 강의를, 정말 제가 어쩌다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어쩌다 특강에 정말 불려와서 어쩌다 특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워낙 이제 다 제자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워낙 밀어붙이시잖아요. 워낙 그렇죠. 그것도 이제 선택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뇌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바로 이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데, 글라스는 이 신뇌, 구뇌, 물론 여러분들이 배우는 뇌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신뇌와 구뇌가 무엇을 가지냐? 기본 욕구라고 하는 것을 니즈를 가지고 있다. 이 5가지 니즈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갈등적인 요소로 갈 거고요. 잘하게 된다면 우리가 순환한 평탄한 결정을 선택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통제 체계로서의 뇌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치료에서는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트를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설명이 되냐 안 되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이 차트에 대한 설명들을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이론은요, 말 그대로 행동에 있어서 여기서 이 내용을 행동에서 그 선택을 누가 했느냐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며 그 행동의 대부분은 인간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많은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해서 누가 시켰어요?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너 한번 일어나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일어납니다. 일어났네? 너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해요. 교수님이 일어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 그럼 다시 앉아줄 수 있겠니? 앉아줍니다. 앉고 일어서고를 이야기할 때 뒤에서 나오는 것은 외부 통제, 즉 외부의 통제에서 본인이 앉고 일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강요를 해서 자, 일어날 수 있겠니? 라고 하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엎드려 뻗쳐서 바닥에 좀 굴러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학생들이 정말로 엎드려서 구를까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한 10년 넘게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엎드려서 구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학생에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자, 앞에서 내가 일어서라고 했을 때는 일어섰는데 그러면 네가 엎드려서 구르라 해서는 왜 구르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교수님 그걸 어떻게 구를 수가 있어? 말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 말이 안 돼? 그럼 옷도 베리고 모두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나는 너에게 똑같이 요구를 했어. 앞에는 좀 쉬운 걸 요구를 했고 뒤에는 어려운 것을 요구를 했어. 그런데 하나는 너는 내 말을 들었고 하나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 차이가 뭐지? 사실은 우리가 선택의 폭이 좁을 뿐이지 결국은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누가 한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모든 행동은 누가 한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하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을 교육을 시켜요. 현실 치료에서는. 그것이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그 위험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본인이 뭐다? 선택을 해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생존의 욕구보다 더 앞서는 것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인간 대뇌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행동, 예를 들어 벌레가 다가온다든지 이럴 때 눈을 감는다든지 이런 특정한 행동들을 제외하고는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행동은 누가 선택했다? 그 개인 자신이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제 강의에 이제 이렇게 들어주시는 걸 감사한데요. 오시는 것도 누가 억지로 누가 뭘 하라고 뭐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여기 담당하신 분이 뭐 압력을 넣었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신 분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오실 분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바로 선택을 누가 한다? 바로 본인 자신이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치료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제 선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누가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을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자, 인간이 적응적인 행동이나 부적응적인 행동도 바로 선택한 결과라. 그래서 정신질환을 이야기할 때 글라스는 이 정신질환도 바로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선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통찰시키게 된다면 그런 행동을 중지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고, 심리적이고 어렵고 불행하게 사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어 자체가 돼요. 나는 선택하기예요. 나 우울해졌어가 아니라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현실 치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능동적인 용어랍니다. 우울을 선택했다랍니다. 나 정말 우울해졌어. 이 용어 아니고 나는 우울함을 선택했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나는 행복하기를 선택했어. 우리는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매 순간이 모여 그 삶을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 바로 이런 선택에 대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론은 다른 이제 많은 상담의 이론들은 과거를 많이 살펴보는 경우도 있지만, 선택이론에서는 그래, 과거 어떻게 그래, 네가 바꿀 수 있는 거 별로 없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래? 그래서 말 그대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지금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니까 과거를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를 바꾸는 게 쉽다, 이런 부분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능동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책임을 내가 지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외부 통제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 있어. 니 왜 그랬겠어? 엄마가 시켰잖아. 왜 그랬어? 선생님 하라 그러셨잖아. 뭐 했어? 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없고 외부에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 통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하여 강요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외부 통제라고 하게 되고요. 이러한 외부 통제는 실제적으로 문화나 종교, 정치, 인종성, 경제적인 계층에 관계없이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주위의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지내기 어려울 때 외부 통제를 사용합니다. 너 시끄러. 엄마하고도 이야기하다가 자녀하고도 이야기하다가 엄마가 막 하다가 외부 통제에서 너 말하지 마. 이런 것이 바로 외부 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 통제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 외부 통제가 나의 행동을 유발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네가 왜 했어? 누가 시켰잖아요. 즉 외부의 정보에서, 즉 외부의 통제에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둘째,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셋째는 나는 다른 사람이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글라스는 이런 사람들을 보수형 인간이라 리더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나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 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서는 선택이론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만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굴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교수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시켰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학생이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내가 억압을 하더라도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욕구와 좋은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신내와 구내에서 있어서 욕구를요, 5가지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뭐 뇌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이 좀 새로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보냐면요, 생존의 욕구라고 합니다. 이 생존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유지나 자손의 번식과 관련된 행동에 기인하는 생물학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존의 욕구가 매우 강한 사람 경우에는요, 매우 보수적이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며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고, 즉 자기의 안전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생존의 욕구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서로 소속과 사랑의 욕구는 서로 친해지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려는 하는 이제 기본적인 인간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강도가 높으면요, 결혼을 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싶어하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하고, 모임을 만들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떻다? 이런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상담에서 보면 내담자가 어떤 욕구가 강한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함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 욕구 탐색 척도도 있습니다. 문항을 통해서 어느 욕구가 강한지에 대한 것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힘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힘에 대한 욕구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며 타인보다 더 잘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욕구는 말 그대로 힘의 욕구고 투쟁을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보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힘의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자유에 대한 욕구가 되겠는데요. 누가 막 적으신 게 있어서 잠깐. 자, 그래서 자유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움직이는 행동에 기지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여기저기 다니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신이 살고 싶어 하는 거, 원하는 거, 의사소통을 하기를 원하고, 자유롭게 사귀고, 말하고, 쓰고, 읽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즐거움에 대한 욕구는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나 대화 등을 통해 즐겁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즐거움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서는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기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뭘 한다? 사람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 5개의 한 가지 욕구만 채우느냐? 그건 아니고요. 2가지, 3가지의 욕구가 중복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바람이나 원함이 되어 있는, 즉 그 개인이 바라는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세계를 여기는 퀄리티 월드. 예전에는 번역을 뭐라 했냐면 질적 세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김인자 이제 그 교수님이 이거를 이제 좋은 세계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세계에 있는 사진첩에 있는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림이 무엇이냐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건데 이것이 가장 인간으로서는 가장 좋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세계라고 생각해서 글라서는 여기에 이 그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세계는 단순하게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사물과 신령과 이러한 것들이 어느 것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약물을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사진첩에, 여기 사진첩이라고도 나중에 이야기 되는데, 여기 이 좋은 세계의 사진첩에 어떤 그림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각체계와 지각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전 세상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전 세상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지각을 하는 경우, 이렇게 지각하고, 즉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생각으로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감각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걸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지식 여각이라든지 가치 여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에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는 어떤 지식 여가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 여가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하면 이 감각체계라고 하는 것은 오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미각, 이런 오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바로 지식 여가기와 가치 여가기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 저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똑같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홍어를 냄새를 맡는다 이러면 홍어에 대해서 저도 홍어를 크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아니야, 이렇게 그 음식의 편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고, 된장을 외국인들이 했을 때는 그것이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각 체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행동 체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행동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업이라든지 습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패턴으로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목마르다 하면 물을 마시게 되고, 내가 뭘 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즐겁게 뜬다라면, 예를 들어서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이라면 내가 좀 재밌고 싶어 이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할 거리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재조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행동 체계가 있고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행동입니다. 전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 비헤이버입니다. 전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활동하기와 생각하기와 느끼기와 신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통제하기 쉬운 것들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이 활동하기가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는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적으로 반응하기. 그러나 이것이 그 순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있지만, 이 앞에 두긴, 즉 자동차로 보면 이 앞부분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그림에서 다시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러한 것 심리에서 좋은 세계를 위해서 받아들였던 이 세계에서 욕구와 좋은 세계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 비교 장소를 통해서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한 것을 활동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는데, 갈등적인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다시 우리가 긍정적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아래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기 전에 이 이론, 즉 선택 이론에 대해서, 즉 통제 체계 내의 기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내담자에게 상당히 가르쳐요.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느 부분에 있고 어떻게 하고 당신은 어떤 욕구를 바라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로 가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행동 관리가 되죠. 그러면 이러한 이론들을 알게 된다라면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현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상담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상담을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치료를 보시면 이래 돼요. 현실 치료는 인간의 기능에 있어 선택의 역할과 그 책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선택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러한 이론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며,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는 현재 자신이 행동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그러면서
현실 치료의 기본 원리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 원리를 볼 수 있는데, 첫째 원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은 자신의 욕구와 원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뒷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현실 치료에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need,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need, 욕구와 want가 있어요. 리얼 원트, 그래서 리얼 원트라고 막 이야기도 하는데,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5가지 욕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잘 기억해서 이 5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근데 그것은 너무 거대하잖아요. 뭐 즐거움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이러한 욕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개별화된 것이 바로 want입니다. want.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뭐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적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치료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want를 이야기하면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를 살펴봅니다. 이것을 탐색으로도 살펴보는데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제가 며칠 전에 어디를 가다 보니까 되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을 갔는데요. 거기 뭐 지나가는 길이 명품관이었어요. 명품관에 이러 지나가다 보니까 에르메스 매장을 지나갔는데 정말로 20, 30대가 바글바글해요. 20, 30대가. 정말로요. 거기에 뭐 제 또래도 잘 없고요. 20, 30대 친구들이 바글바글한데, 그러면 이제 상담적인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저 친구들이 왜 저기에 저래 몰려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몰려 있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욕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욕구는 무슨 욕구일까요? 즐거움의 욕구도 있겠지만 힘의 욕구, 가지고 다니면서 힘의 욕구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가방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집단에 들어가기 위한 소속의 욕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욕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명품을 가방을 산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것들을 욕구로 보더라도 그것이 힘의 욕구일 수도 있고, 사랑과 소속의 욕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내가 마음대로 갖는 자유 욕구일 수도 있고, 이 욕구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욕구,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명품 가방을 사게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원하는 것,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 중에서도 무엇을, 정말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래서 글라슨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케이, 네가 원하는 것이 많아. 그런데 정말로 원하는 것, 좀 더 쉽게 하면 리얼 원트가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보다 보면 그 중에서 그래,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그럼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아까 전에 나는 배우는 것이 좋아라고 하는 학문에 대한 것을 즐거움의 욕구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얻어가려고 하는 힘의 욕구를 한다. 그렇기 위해서 바로 이 강좌를 듣는 거고, 듣다 보니까 재밌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럼 이 공부를, 현실요법이라는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네? 어떻게 할까? 더 찾아가게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욕구들과 원함을 충족시키기 위한 원리가 있고요. 둘째는 개인이 경험하는 환경부터 얻어진 지각 형상과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차이는 행동 유발의 원인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이기 위한 것들이 행동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셋째는 앞에 살펴봤던 전행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은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라스는 모든 행동,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행동은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이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 치료에서는 잘 사용하면 안 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분석에서도 이야기될 때 그냥요라고 하는 건 방어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현실 치료에서는 그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무엇이 있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넷째를 보면 활동하기, 이것들이 내부로부터 생성되고 선택이 된다. 즉 이러한 행동들 자체가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원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감각체계와 지각체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다를 수도, 너는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체계와 지각체계, 특히 지각체계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밑에 보면 환경 꾸미기라고 해서 우리가 상담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요. 위에 부분은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질서, 즉 월딩이 한 내용인데요. WDP라고 해서 이 방법으로서 우리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WDP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시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9시네요. 조금 더 일찍 질의응답을 받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환경 가꾸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첫째는 우리가 그래서 상담의 기법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주의라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상담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서를 보면 당연히 경청을 해야 되고요. 경청을 하고 둘째로 보면 이 현실 치료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른 상담과 좀 차이점이 뭐냐면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에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럼 과거사를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냐? 아닙니다. 현재 선택에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굳이 과거 탐색, 즉 정신분석이나 이런 것처럼 과거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하는 행동하기 그리고 생각하기 이런 것들과 느낌, 신체 반응과 이런 것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변명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가진다? 바로 내담자가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는 우리가 뭐 부모 교육에서도 PET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글라스는 비판, 비난, 불평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내담자의 선택이 바로 본인이 가장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그러면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장사항들을 이런 여러 가지 권장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행동하기, 애비 법칙이라서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always be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침착하고 예의 바를 것 이런 거 하나하나 것도 사실은 상담에 있어서는 상담자는 이건 반드시 다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상담에다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확고하고 진실할 것, 그 다음에 판단을 보류할 것, 특히 이제 상담자들은 이런 저 사람은 저럴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상담을 할 때는 이 판단 보류, 그리고 예상하지 않은 행동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내담자들이 상담실에 찾아왔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파내기보다는 즉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돼 좋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즉 다른 부분들 나는 이 문제가 있어요 하면 다른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바로 예상하지 않은 행동하기 그리고 유머 사용하기 그리고 자기답게 상담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담자 자신의 모습으로서 진취적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혹시 상담의 개론이나 이런 거 듣다 보면 저는요 뭐 다 상담을 다 적용해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상담의 이론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그 이론을 충분히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요 이 상담이나 저 상담이나 모르는 사람들 보면 똑같아 보여요. 진짜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정확히 접근해 보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든지 저 사람이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섞어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요 인간중심주의와 선택이론과 교류분석과 게스탈트를 다 섞어서 해요 라고 하는 순간에는 비빔밥도 안 되고 그냥 섞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담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은유적인 표현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은유적인 부분이라면 그 메타포로서 그 내담자가 어떤 내용들을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주제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을 하고 요약하기, 초점하기, 뭐 침묵을 허용하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상담의 이론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절차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 그림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 나오는 것들이 상담자로서 환경을 가꾸는 부분이라면 요 위에 부분은 상담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WDP.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시 정리를 한 것이 이래 되는 거예요. 자, WDP는 뭐냐면 W want입니다. do는 doing입니다. 행동하기입니다. E는 evaluation에서 평가입니다. P는 계획하기, 플랜입니다. 이런 WDP, 원래 그 글라스는 이런 WDP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지 않았는데 같이 연구했던 우볼딩이 그러면 상담을 함에 있어서 변화를 했죠. 구체적인 절차의 방식을 WDP로 하고 그것을 이제 글라스가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현실 치료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야기하면 이 절차하면 WDEP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W 하면 욕구, 바람, 지각을 탐색하게 됩니다. 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기 이제 초, 중, 고등학교에 상담을 하시거나 교사로 계신 분도 있으실 건데요. 있다 보면 아이들이 욕구가 없어. 뭐니 뭐하노 하면 몰라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 발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탐색합니다. 그 내담자가. 그래서 소망과 욕구를 탐색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때 나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럼 주변에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관점을 바꿔주면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탐색하는 과정이 바로 W, want가 됩니다. 그러면 이 원하는 것, 그러면 오케이 그런 것들을 원했는데 자 그래서 보면 전행동과 행동 방향 탐색입니다. 그러면 네가 이런 것을 원했다라면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행동과 지향 살펴보기 전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네가 해왔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즉 doing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용어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너는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E에서는 평가라 그랬잖아요. 평가에서는 뭐냐면 이 앞에서 원한 것을 위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들이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정신병자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내가 행동 자체를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면 결과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스스로 자가평가를 시키는 겁니다. 자가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네가 정말로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학습을 가지고 제가 아이들과 상담을 할 때는 많은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친구도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요. 공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공부 잘하고 싶답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얼만큼 공부를 했는데 했는 시간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거의 잘 적은 시간이 별로 없죠. 없는데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저는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하루 중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그럼 그런 아이들은 10시간 할 것 같아요. 5시간 할 거예요. 6시간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와 비교한다면 누가 더 잘할 것 같아? 당연히 이해요. 그렇지. 네가 잘하고 싶다라고 했는 것에 원트에 비해서 네가 하는 행동들 그것을 평가를 하다 보면 이것이 쉽지가 않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플랜하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여기 전문 상담교사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이 필히 받으면요 계획을 과도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가는 그 과도하게 세우는 것을 반드시 막아주셔야 돼요. 너 그러면 안 돼. 예를 들면 저는 공부를 잘 안 했던 친구가 있다면요 이렇게
책을 끝까지 넘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딴 거 하지 마. 책을 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300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는 연습이라도 해봐. 애들이 끝까지 해본 경험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것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이야기 아니지만 그래서 심플, 3S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 이론의 이론과 함께 바로 현실 치료의 절차에서는 WDEP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바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상담의 방법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작은 그 화분이 있고 이 화분에 지금 보이면 이게 무슨 꽃으로 보이세요? 제가 질문하고 답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인데요. 아이들이 이게 그 20년 11월에 심었던 겁니다. 11월에 겨울에 이제 가까워서 심었는데 이거 코스모스 씨앗을 심으면서 이게 자라날까라고 이렇게 심어봐라 자라날 수도 있고 안 자라날 수도 있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어느 날 이제 봤더니 자라기 또 꽃도 피었어요. 꽃도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요 높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0cm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사람들은 아까 욕구를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있다. 그 역량이 환경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발현하려고 피워내려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물인 코스모스조차도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고 새싹이 자라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더더욱 더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는 이제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보여지는 부정적인 정서들 그리고 우리 현실의 모습들을 이야기했고요. 사실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제가 왜 현실 치료를 하면 다양한 방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질의응답으로 채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거를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음을 제거를 하고 소리를 제거하고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채팅창에 맞습니다. 이거 메슬로우 이론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요. 메슬로우의 위계 단계라든지 혹은 다른 이제 욕구나 인지 발달이나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 이론 따로 저 이론 따로가 아니고요. 이것이 연령대로 되어 있고 또 이론적으로 되어 있고 교류 분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스탈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말 용어를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통찰을 하시면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용이하고 쉬우실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15분에 한 15분 정도를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진행자 분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없으면 뭐 마칠 수도 있고요. 네,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성함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교수님 강의는 정말 귀한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재능 기부로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좀 죄송할 정도인데 질문 있으시면 상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예, 특히 상담을 제가 이제 여기에 어떤 분들이 지금 들어오신지를 제가 조금 대상자가 사실 좀 애매해서 이걸 이야기할까 저걸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제가 선택 이론도 했지만 글라스는 가장 인간의 상담소에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글라스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인간관계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라든지 학생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래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사실을 원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이제 글라스는 이야기할 때 글라스 현실 치료에서 핵심을 이야기하라 하면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택에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만약에 학습이나 이런 데서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 질문 안 해가 제가 지금 떠들겠습니다. 조금만 더 떠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동수정에서는 무엇을 시키도록 우리가 많이 시키잖아요. 무엇을 보상을 주고 토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준다라면 현실 치료에서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싶다라고 하면 의자에 앉을래, 앉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안 앉을래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이제 설계는 사실은 좋은 설계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선택했다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돼야 되겠죠. 하나는 내가 의자에 앉추게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명확하다라면 그러한 것들을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외부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는 이야기하냐면, 자, 의자에 앉을래, 안 앉을래 보다는, 자, 바꿔서, 파란 의자에 앉을래, 빨간 의자에 앉을래, 이 의자에 앉을래, 저 의자에 앉을래. 지금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습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선택을 했다고, 그리고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개 중에는 둘 다 안 앉을래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그러면 그래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네가 앉는 것과 앉지 않는 것에 있어서 좋고 나쁜 것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상담을 풀어나가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로, 아까 전에 이 의자 앉을래, 저 의자 앉을래, 빨간 의자 앉을래, 노란 의자 앉을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두면 대부분은 아이들은 그 선택을 했다라고. 그거는 이제 성인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조금 더 큰 틀로 보면 지금 백신 주사를 다 맞고 있잖아요. 그 백신 주사도 우리가 안 맞는다고 하지만 뭐 언제 맞냐, 결국은 맞도록 돼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뭐 저도 3차까지 맞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담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내 교육을 전공을 해가지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명상도 그냥 명상해라가 아니라 그 명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라면 그것을 이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니체가 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니체가 무엇을, 어떠한 목표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어떠한 역경이 와도 나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니체가 말을 했지만 어디에 있냐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빅테 프랭클의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내가 나오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래서 아까 전에 want, 나 이것도 원해요, 저것도 원해요, 막 애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런 원하는 것 중에서도 바로 질문을 뭐냐면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면 그것이 우리가 동기 이론을 배우면 그러면 그것이 내적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근데 많은 아이들은, 많은 내담자들은 어떻다? 그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트 탐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 원트 탐색의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인간관계일 수 있다. 그 인간관계에 깨져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래요? 래퍼 형성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게, 그래서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었고 난 뒤에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